네, 일본 정부가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독도 영유권까지 주장하면서 파장이 심상치 않은데요.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 보유하겠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일본은 이제 전수방위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네. 평화헌법 구조에서 일본은 평화 원칙에 따라서 어떤 전쟁 능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방어만을 하는 그런 국방 정책을 유지해 왔는데 북한의 이런 그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이라든지 러시아의 군사적 팽창 또 중국과 미국과의 군사적 전략 경쟁에 대한 대응으로서 일본도 그런 전수 방어에서 벗어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미일 동맹에 일본이 기여를 더 많이 하면서 일본 본토 방어에 더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계속 일본 보수층에서 제기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역사입니다. 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방어입니다. 방어고 수비이고 그렇지만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서 일본 국민과 영토에 대한 어떤 군사적인 위협이 일본에 도래하기 전에 그 도발 지점에서 선제적으로 제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방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비판하는 쪽에서 본다면 이건 이미 방어가 아니다. 이거는 공격을 방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방패뿐만 아니라 창도 갖겠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보니까 방위비가 우리 돈 약 65조 원에 가깝다. 방위력을 이렇게 좀 강화하는데 일본의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북한과 중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사실상 그 국내 정치 기반이 그다지 강하지 않았던 기시다 내각에서는 굉장히 그 호재였습니다. 기시다 내각이 주장하는 강한 일본, 국제적인 영향력이 강한 일본을 정당화하는 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민 여론을 긍정으로 돌리는데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죠. 왜냐하면 러시아는 일본과 굉장히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일본 간에 그 북방 영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정서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기시다 내각은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일본이 이런 적극적인 그리고 효과적인 방어 체제와 능력을 구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방어도 우크라이나와 같이 언제 이런 중대한 위협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주장이 지난 참의원 선거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제기되었고 여기에 긍정적인 이제 여론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중국의 계속 이런 군사적 팽창과 도발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미국의 이런 핵 우산이라든지 미일 동맹에서의 소극적인 자세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지난번 2022년 올해였죠. 1월에 기시다 총리가 시정 방침 연설에서 네. 소위 그 신시대 리얼리즘 외교를 선언했습니다. 여기는 적극적으로 일본의 이제 방위력을 그리고 군사력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일본의 이제 군사 정책을 보는 데는 세 가지 문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방위 전략 3문서라고 하는데 네. 일본 정부의 안보 정책 지침이 되는 세 가지 문서죠. 첫째는 향후 한 10년 정도를 염두에 둔 외교 안보 정책의 기본 지침, 국가 안전 보장 전략입니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두 번째는 이제 자위대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방위 계획 대강이고 그렇다면 세 번째 문서는 이런 자위대의 방위력 정비와 방향성을 지지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장비, 군수 조달 방침을 할 것인가를 기재한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국가 안전 보장 전략에서 이 한국 측의 입장을 전혀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은 이제 독도 영유권 부정이라든지 이런 문구가 삽입되면서 기시다 내각은 한국 측의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이게 센카쿠 분쟁이 있고 러시아와도 북방 영토 분쟁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영토 수호에 있어서 일본은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는 그 결기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런 한국의 이제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이런 문구까지 삽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분위기 좀 잘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독도 얘기를 나온다는 거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훨씬 더 크겠지만 일단 기분은 나쁘거든요.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기시다 내각이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한일 관계의 복원 그리고 그런 업그레이드에 노력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네. 그냥 미일 안보 동맹을 강화하고 일본만의 그런 자주 국방을 한다면 충분하다는 그런 전략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아하. 즉 한국과 관계 개선은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한국 측에 많은 양보를 해가면서까지 도모할 사안은 아니다. 시간은 일본의 편이다. 이런 그런 강경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기시다 내각의 대한국 안보관이 네. 과연 정확한 것인지는 좀 시간을 두고 일본 측에서 정확하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15년을 보십시오. 북한의 그런 핵 미사일 위협이 증가되었고 중국이 군사력을 팽창했습니다. 그래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 일본도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서 굉장히 다대한 관심과 우려를 표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국과의 안보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는데 한국과 손잡고 일할 만한 정부가 없었습니다. 그건 일본 측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워했죠, 장기간. 근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먼저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었는데 그것을 지나친 자신감에서 소홀히 한다면은 과연 어느 나라가 얼마나 손해를 볼지 일본도 정확한 계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일단 뭐 앞서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일본은 미국을 좀 믿는 것 같은데 그동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랑 같이 국방력을 도모하는 건 좋은데 독도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알아서 해 약간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그것이 미국 정부의 그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네.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2차 세계대전 종식 이후에 일본이 탐욕과 폭력으로 획득했던 모든 영토는 반환돼야 된다. 그런데 그런 원칙은 1952년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서 완전히 해결되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이런 영토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는 미국은 전혀 개입할 의사가 없고 개입할 입장도 아니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오고 있습니다. 네. 단지 일본의 동맹 국가가 어떤 영토 문제로 인하여 적대국으로부터 군사적인 침공을 받았을 때는 미국은 헌법에 따라서 군사적으로 개입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일 안보 그 조약 5조를 보면은 그것이 잘 나와 있는데 일본이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영토에 대해서 어떤 국가가 군사적인 그 침공을 했을 때는 미국이 자동적으로 군사 개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尖閣구에서 일본과 중국이 많이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중국의 정식 군대와 일본의 자위대가 충돌을 한다면은 이 미일 안보조약 5조가 발동이 되기 때문에 미국은 원치 않아도 자동적으로 군사적으로 개입을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하. 그걸 알기 때문에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잘 보시면은 절대 정식 군인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해상 그 경찰이라든지 어선을 동원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 미국은 입장이 없다. 하지만 이걸로 인한 어떤 군사적인 무력 충돌 발생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우려를 하고 있고 그런 어떤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행동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이렇게 방위력을 좀 높이겠다라고 하는 근거가 북한 때문이다라고 얘기도 나오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북한이 고체 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계속 개발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장 큰 강력한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 북한이 개발한 것이 화성 17형입니다. 17호고 소위 괴물 미사일이라 그러죠. 네.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으로서는 그런 지난 10년 동안의 가장 중요한 치적으로서는 북한의 핵 무력 완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ICBM 발사 시험 현장에는 가족까지 대동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말은 인민들에게 조금만 더 참아라. 우리 가족이 여기 있다. 우리 가족의 안위와 당신들과 가족의 안위와 안전은 결국에는 핵무기만이 지켜줄 수 있다. 이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겠지만 이 핵무력을 완성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정말 진정으로 안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행동이나 이제 발언을 보면은 북한은 핵무력 완성 추진에 대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고체 연료 발동기 분출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성공이란 것은 그 기준을 성공의 기준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거든요. 지금 뭐 140킬로톤 이상의 분출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기술적인 진보는 맞습니다. 하지만 과연 북한의 ICBM이 미국을 실질적으로 위협할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네. 북한이 만약 미국 본토를 향해서 ICBM 미사일을 쏜다면 이것이 대기층을 나갔다가 완만한 각도로 다시 재진입을 해서 미국 본토 내에 있는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해야 됩니다. 네. 근데 추진력이 약하면 대기권 밖으로 나갈 수는 있지만 들어올 때 이 완만한 각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대기권을 뚫지 못하고 우주로 튀어나가게 됩니다. 아. 아니면 궤도가 정확하지 않게 된다든지요. 근데 북한이 그 수준까지 기술을 획득했느냐에 대해서는 명확한 성공의 증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습니다. 이제까지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다 고고학 미사일입니다. 그렇죠. 높이 쏴서 높이 쏴서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확인된 거는 추진력밖에 없습니다.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정도의 추진력을 확보했다는 것이지 네. 이것이 정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기술적인 그런 장애물을 극복할 정도로 고도화되었냐에 대해서는 아직 증거가 없습니다. 여기 더해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고체 연료를 쓰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성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액체 연료를 주입하면은 이것이 부식되기 때문에 주입하고 나면은 36시간 내에 그거를 발사해야 됩니다. 아니면 연료를 다시 빼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킬체인이라든지 그런 북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그런 미사일 공격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이 실전 배치 단계에 도달했는가,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ICBM 개발에 북한이 성공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성공 증거가 없습니다. 네. 그 말인즉슨 이른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킬체인, 즉 막아줄 수 있는 방어막을 뚫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닐 수 있다. 아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네. 이게 장터에 가면 속값을 크게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사는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소가 비싸냐 그럴 것이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공격의 타겟인 일본, 미국, 한국이 벌써 북한이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ICBM 개발에 성공했고 실전 배치까지 끝났으니까 우리는 북한한테 항복해야 된다. 이런 그런 불안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죠. 네. 보니까 이제 북한이 이제 뭐 계속해서 올해는 도발을 해왔고 또 큰 또 이슈가 내년 초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준비하는 겁니까? 열병식 좀 모습이 나오던데 뭘 준비하는 걸까요? 인민군 그 창건 75주년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북한에서는 5년, 10년이 꺾이는 해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핵무력 완성밖에 없습니다. 핵무력 완성만을 치적으로 내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열병식을 하면서 우리는 성공했다. 즉 김정은 위원장이 중요한 것은 성공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공할 것이니까 흔들리지 말아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담대한 구상 때문에 북한 인민들이 흔들릴 수도 있고 엘리트들도 좀 경제적인 혜택을 받는 게 좋지 않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핵무기 개발만 할 것이냐. 미국은 우리랑 협상에 응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흔들리는 민심과 엘리트의 의식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공한 강력한 핵무장한 국가라는 메시지를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런 정권 보위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열병식 역시도 딸을 대동할 가능성이 있다.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는 첫째로 추정되는 아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권력 승계 그런 과정에서도 맥락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인가 아직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가족을 대동했다는 것은 핵무력 완성과 이 백두 혈통의 운명이 같이 간다는 것을 인민들에게 강조한 것입니다. 그 말은 당신들의 생명과 운명도 우리 국가가 핵무력을 완성하는 것과 같이 간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열병식에서 강조할 것은 이 백두 혈통 보위가 중요하고 핵무기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강조할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이 가족을 대동하는 그런 정치적인 제스처가 나올 것인가 가능성은 높지만 아직 좀 두고 봐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서 봉영식 전문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